그녀가 쫓겨나는 날 밤, 그녀는 단 하나를 품에 안고 떠났습니다. 남편의 씨앗으로 첩이 낳은 갓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15해 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율의 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영조 연간 한양 북촌에 이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가주 이영주는 예조참판을 지낸 당대의 권세가로 그 이름석 자만으로도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당은 넓고 기둥은 높았으며 사랑채엔 늘 청탁 인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안채는 달랐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단단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 집 정실 부인은 윤 씨였습니다. 명문 윤 씨 가문의 둘째 딸로 태어나 16세 시집온 윤 씨는 교수로서 배워야 할 것을 모두 배운 여자였습니다. 붓글씨는 고왔고 사서삼경의 구절을 줄줄 외웠으며 음식 솜씨는 시어머니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타고난 총명함을 가졌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것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소용없었습니다. 윤 씨는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올 때마다 산파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방문 밖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이형주는 처음엔 위로하는 척했지만 셋째 딸이 태어난 날 밤 그는 방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생 출신의 소실 장 씨였습니다. 장 씨는 눈썹이 반달 같고 목소리가 솜처럼 부드러운 여자였습니다. 이형주는 그녀를 들이면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윤 씨 당신은 자식복이 없는 여자라고.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윤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장 씨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집 안에 퍼진 것은 그녀가 들어온 지 6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 씨의 방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나타났다, 새벽이면 사라지는 그림자. 처음에 윤 씨는 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그 옷깃이 너무 고왔습니다. 하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가 유일하게 믿었던 몸종분이에게 은밀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분이가 돌아와 귀에 속삭였습니다. 마님, 그 사람은 이 집 남자가 아닙니다. 윤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구냐? 장씨 아씨와 함께 기방에 있던 남자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자가 장씨 아씨 원래 서방이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자가 장씨 아씨를 이댁에 팔아넘긴 포주라고도 합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드나든다는 것 자체가 이 집의 불씨 하나가 심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 윤 씨는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더 알아내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알아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2달 뒤 장 씨가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이형주는 그날 밤 사랑채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하인들도 들뜬 얼굴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윤 씨는 홀로 안채에 앉아 꺼져가는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형주는 윤 씨를 불렀습니다. 본가로 돌아가시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15해를 산 남자의 말치고는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윤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딸만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짐 꾸리는 시간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5년 치살림이 보따리 몇 개로 줄었습니다. 세 딸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미 치맛자락을 잡고 울었습니다. 윤 씨는 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손바닥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시각, 윤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장 씨의 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채 행랑채를 지나고 낮은 담장을 돌아서 별채 끝방에 이르렀습니다. 방 안에서 갓난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었습니다. 열흘도 안 된 갓난아이. 눈을 꼭 감고 주먹을 쥔 채로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산후 기운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유모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윤 씨는 한참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윤 씨의 머릿속에 분이의 말이 스쳤습니다. 장 씨의 방에 드나들던 그림자. 장 씨의 원래 서방이었다는 혹은 포주였다는 그 남자. 이 아이는 과연 이형준의 씨앗이 맞는가? 그 의심은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지금은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더 위험해질 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씨앗으로 태어났든 이 아이는 이 집 안에서 자라면 결국 이 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딸들에게, 제 자신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손 안에서 자란다면 윤 씨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돌아온 친정은 몇 해 전 이미 기울어진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오라버니는 지방관아의 말단 관리로 떠나 있었습니다. 집엔 늙은 어머니와 몸성치 않은 노비 한 명뿐이었습니다. 쫓겨난 딸이 남의 갓난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본 늙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가 이윽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준혁, 준할준, 빛날혁. 준비된 자가 세상을 빛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이름을 지을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6살이 되던 해봄, 윤 씨는 처음으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고. 내 아버지는 한양의 큰 벼슬아치이고 내 어미는 그의 소실이었다고. 그리고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났고 너를 데리고 나왔다고. 어린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데려왔어요? 윤 씨는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편이어야 했으니까. 준혁은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머릿속 어딘가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기 위해 기다리는 씨앗처럼. 윤 씨는 가르쳤습니다. 닥치는 대로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낮에는 글을 읽혔고 저녁에는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밤에는 병서와 산수를 함께 풀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에도 윤 씨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시려붓을 쥐기 힘든 겨울에도 준혁의 손을 잡아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그러던 준혁이 10살 되던 해 여름, 이 고요한 삶의 파문이 일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친정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그는 분이를 통해 윤 씨에게 쪽지 하나를 전했습니다. 쪽지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직접 데리러 가겠소. 윤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저 사람 예전에 장씨 아씨 방에 드나들던 그자와 같은 눈을 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그 쪽지를 등잔불에 태웠습니다. 제가 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 자가 다시 나타나거든 주인마님은 오래전에 이 동네를 떠났다고 하여라. 하지만 사내는 사흘 뒤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쪽지가 아니라 직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윤 씨는 방 안에서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준혁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그저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만 돌려주면 아무 탈 없을 것이오. 그 아이는 당신 것이 아니오. 윤 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작은 칼 하나를 올려두고 새벽이 오도록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칼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호신용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내는 세 번째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알았습니다. 그 사내의 존재가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라버니가 돌아왔습니다. 지방관할을 그만두고 한양으로 올라왔다며 얼굴이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데리고 온 그 아이 말이다.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무슨 소문이요? 장 씨가 낳은 아이가 이영준의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이야. 장 씨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있고, 이형준이 그 사실을 알고 나중에 크게 노했다는 말도 있어. 심지어는 이형준이 장 씨를 죽이려 했다가 장 씨가 먼저 도망쳤다는 말까지 있다. 윤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이영준의 씨가 아니라면 이영준은 그 아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아이를 원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뜻이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오라버니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잘된 일? 어떻게 그게 잘된 일이야? 이영준은 자신의 씨가 아닐지도 모를 아이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찾는 자는 다른 사람이겠지만 그 자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오라버니는 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참 무서운 여자구나.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12살 되던 해 윤 씨는 몰래 아껴두었던 비녀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한양에 사는 유명 선비에게 준혁을 보냈습니다. 준혁은 그곳에서 3년을 더 배웠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한양에 올라간 지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준혁이 그를 배우러 다니던 선비의 집에 관아 포졸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준혁이 양반의 자제가 아니라 신분을 속이고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자이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빛냈습니다. 제가 어찌 신분을 속였습니까? 저는 한양 윤씨 가문의 자손으로 등록된 자입니다. 문서를 보시겠습니까? 포졸이 코웃음 쳤습니다.
어느 댁에서 신고가 들어왔느니라. 얘가 이 씨 가문의 서자 출신이라고.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당의 다른 학생들이 흘끔거렸습니다. 선비도 당혹스러운 얼굴로 준혁을 보았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형준의 소행이었습니다. 준혁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감시하고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노림수는 분명했습니다. 준혁을 서자로 낙인 찍어 출세의 길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씨 가문의 일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윤 씨의 아들로 자랐고 윤 씨의 문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씨 가문이 저와 무슨 관계인지 문서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포졸들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형준은 준혁의 존재를 신고했지만 정확한 호적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형준 자신이 준혁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포졸들은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자리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숙방에 혼자 앉아 준혁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형준이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서두를 이유가 생겼습니다. 방해가 더 커지기 전에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준혁이 소과에 응시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붙던 날, 준혁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혼자 뒷마당에 나가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 그리고 이형준의 사랑채에서는 그날 아무런 술판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형준은 깊은 밤 혼자 앉아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준혁. 이씨, 준혁. 그 이름이 어째서 그리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15살이 되던 해 2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준혁이 아니라 윤 씨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윤 씨의 친정집 마당에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돌멩이에 1000조각이 묶여 있었고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 아이의 출생을 세상에 알리겠소. 그 사내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사흘 동안 낯선 사람들이 윤 씨의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분이가 시장에 나갔다가 누군가 미행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밤에는 담장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 씨는 오라버니를 불렀습니다. 오라버니,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러? 이영준의 집에 가셔서 그분의 서자 관련 호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영준이 준혁의 존재를 이미 공식 문서에 올려두었다면 저 사내가 협박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오라버니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영준이 왜 우리에게 그 문서를 보여주겠어?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관아에 가서 이영준 가문의 호적 문서를 열람하면 됩니다. 그건 공개 문서입니다. 오라버니는 한양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형준의 호적에 서자 관련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장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도, 아이가 죽었다는 기록도, 아이가 사라졌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형준은 그 아이가 자신의 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식 기록에 올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이형준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내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윤 씨는 그 밤 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 사내는 준혁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이형준도 장 씨도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말은 그 사내에게 준혁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팔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 윤 씨는 그 사내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은 마을 어귀 주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내는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노름꾼 같기도 했고 중간 장사꾼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윤 씨를 보자마자 용건부터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원하는 자가 따로 있소. 아이를 넘기면 당신에게 은자 50냥을 드리겠소. 윤 씨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를 원하는 자가 누구요? 그건 당신이 알 필요가 없소. 알아야 합니다. 아이를 넘기기 전에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어미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내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북쪽 어느 세도가의 집이오. 그 댁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소. 그 아이를 양자로 드리려는 것이오. 윤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북쪽 세도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집. 기생 출신인 장 씨와 연결된 사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만들어 팔 계획이었습니다. 이형준의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척하고 그 아이를 자식 없는 세도가에게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이형준의 씨앗으로 태어난 것처럼 꾸미면 아이의 혈통에 믿음이 생기고 값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윤 씨 때문에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넘길 수 없소.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요? 그 아이는 이미 제 아이이기 때문이오. 10년을 키웠소.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었고 그 아이의 밥을 제가 먹였소. 그 아이를 사고 파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오. 사내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마님. 윤 씨는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큰일이 나면 그때 가서 감당하면 되겠지요.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포기했는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윤 씨는 그 사내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종이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훗날을 위해. 그즈음 준혁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관아의 호적 문서를 보고 윤 씨 가문과 이 씨 가문의 혼인 기록을 대조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윤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영준 이 판서가 제 친아버지입니까? 윤 씨는 이번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준혁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 씨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장 씨의 방에 드나들던 사내, 오라버니가 확인한 빈 호적 문서, 그리고 준혁을 사려 했던 중간 장사꾼 이야기까지. 준혁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이영준이 제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군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저는 그 집안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윤 씨가 물었습니다. 왜냐? 이영준이 어머니를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혈연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15해의 삶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 잘못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일입니다. 윤 씨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게 더 어렵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 이판서 이형준의 집. 장 씨가 낳은 아들이 없어진 사건은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이형준은 처음에 윤 씨를 의심했고, 그 다음에는 유모를 의심했고,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을 덮었습니다. 사실 이형준은 어느 시점부터 그 아이를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신의 씨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고, 그 의심은 장 씨가 집을 떠나면서 더욱 확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아들을 낳은 지 석 달째 되던 날 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폐물도 편지도 설명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형준은 찾으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집에 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형준은 두 번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형석이었습니다. 이형준은 형석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좋은 스승을 붙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만 먹였습니다. 그러나 형석은 여리고 오만한 아이였습니다. 책보다 유흥을 좋아했고 공부보다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나이 20이 되도록 속아 한 번 붙지 못했습니다. 이형준에게 그것은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이형준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소과 장원급제자 이준혁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실력이 범상치 않고 암행어사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형준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한양에는 재주 있는 젊은이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름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준혁. 이씨, 준혁. 이형준은 자기도 모르게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라진 아이.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지웠습니다. 설령 그 아이가 맞다 하더라도 자신의 씨도 아닐 수 있는 그 아이가 무슨 위협이 되겠는가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형준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준혁은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장원이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그를 불러 치하했고 조정의 신하들이 그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23살이었습니다. 넓은 이마, 단정한 눈매, 말을 할 때면 무게가 있고 들을 때면 놓치는 법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과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던 그날, 준혁에게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이형준의 신복 최서방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나이 50쯤 된 노련한 사람으로 이형준의 청탁과 뒷거래를 20년 넘게 처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준혁을 한 주막으로 불러냈습니다. 대감께서 자네를 보자 하십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준혁은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영준 대감을 찾아가야 할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최서방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자네가 어디서 온 아이인지 대감께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자네가 자네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는 것이 나을 것이요. 준혁의 눈빛이 한 번 흔들렸다가 이내 고요해졌습니다. 전달은 감사하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저도 이영준 대감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고. 최서방은 그 말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형준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두렵다는 뜻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무언가 감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출 것이 있는 자는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임금은 그를 특명으로 암행어사에 임명했습니다. 사명은 하나였습니다.
경상도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대규모 세금 착복 비리를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련자 중 하나가 이형준의 오랜 신복이자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형준이 있다는 소문은 이미 조정에 받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형준의 권세가 너무 컸으니까요. 준혁은 암행어사 마패를 받아들고 윤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윤 씨는 준혁의 여행 보따리를 직접 챙겼습니다. 먹을 것을 넣고 갈아입을 옷을 개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래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준혁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 집에 있었을 때 차고 있던 금 놀이개다. 내가 떠날 날을 위해 간직하고 있었다. 준혁은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상도는 넓었습니다. 준혁은 초라한 선비 행세로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착복된 세금의 규모는 예상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형준은 지방관리들에게 이른바 도급을 주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그중 일정 몫을 상납하면 자리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개 고을이 관련되어 있었고 백성들은 수년 동안 그 착취를 고스란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준혁은 예상치 못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장부에 적힌 거래 기록. 이형준의 이름과 함께 적혀 있는 또 다른 이름. 장서방. 준혁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릴 때 윤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 장 씨의 방에 드나들던 사내. 준혁을 팔려 했던 중간 장사꾼. 그 사내의 성이 장 씨였습니다. 준혁은 그 장부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형준과 장서방은 단순한 세금 비리 공모자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훨씬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씨 소실을 이형준의 집에 들여보낸 것도 장서방이 이형준에게 팔아넘긴 거래였습니다. 이형준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서방이 이형준에게 다른 이익을 제공하고 있었으니까요. 지방관리들과의 연결망, 청탁 네트워크, 그 모든 것의 중간에 장서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한양학당에서 쫓겨날 뻔했던 사건. 포졸들이 준혁의 신분을 문제 삼았던 그 사건. 그것을 고발한 자가 이형준이 아니라 장서방이었습니다. 장서방은 준혁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형준을 이용해 준혁의 앞길을 막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형준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장부를 덮고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딸을 낳아 쫓겨난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도구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두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자 사이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준혁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형준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서방도 함께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준혁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형준의 세금 비리 전모와 함께 장서방과의 공모 관계, 그리고 장서방이 조선 팔도의 세도가 집안에 소실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증인도 확보되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준혁은 경상도 가명 앞에 섰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 하나가 가명을 뒤집었습니다. 관찰사는 그 자리에서 파직되었고
관련 관리들이 줄줄이 포박되었습니다. 준혁이 작성한 보고서는 임금의 상소함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리의 배후에 전 예조 참판 이영준과 그 공모자 장서방이 있사옵니다. 증거는 명백하며 처벌을 주청드리옵니다. 이형준은 한 달 만에 한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사랑채에 숨겨두었던 장부와 금품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권세가 단 며칠 만에 사정의 칼날 앞에 무너졌습니다. 장서방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준혁이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도성 사방의 관문에 그의 인상착의와 행동 정보가 전달되었고 장서방은 한양을 빠져나가려다 수원 길목에서 붙잡혔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윤 씨가 10여 년 전 주막에서의 만남 이후 꼼꼼히 적어두었던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이름, 인상착기, 그가 했던 말들. 준혁은 출발 전 윤 씨에게서 그 종이를 건네받았었습니다. 이형준이 일금부 포도청에 끌려가던 날, 군중 속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형준은 그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매, 그 이마, 어딘가 기억 속에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장 씨를 닮은 것도 같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이형준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윤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주 앉았습니다. 특별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윤 씨는 된장국을 끓였고 준혁은 밥을 두 그릇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이라고는 묵은 김치와 두부 조림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소고기 국 먹겠습니다. 윤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 웃음이 15해의 무게를 가르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조정에서 윤 씨에게 정경 부인의 품계를 추증하는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준혁이 별도로 주청한 것이었습니다. 교지를 받아든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된다. 어머니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윤 씨는 교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세 딸들이 있는 곳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좋은 집으로 시집을 보낸 딸들. 딸만 낳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버린 남편, 그 집안에서 끝내 쫓겨났던 그 딸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어머니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예, 어머니. 처음에 내가 물었지. 왜 너를 데려왔냐고. 기억합니다. 그때는 내가 우리 편이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준혁이 고개를 들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말이 있으십니까? 윤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씨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이형준은 유배를 갔습니다. 장서방은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그 집의 기와는 허물어지고 그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잊혔습니다.
오직 이야기 속에만 남았습니다. 권세로 여자를 짓밟고 여자를 도구로 삼았던 두 남자의 말로로. 그러나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한 것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딸만 낳아 쫓겨났지만 무너지지 않은 여자. 원수의 아이를, 아니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를 품에 안고 나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키워낸 어머니 윤 씨를 더 오래, 더 많이, 더 깊이 기억했습니다. 어떤 복수는 칼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합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합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15해가 지난 어느 겨울 저녁, 오래된 종이 한 장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